시작하겠습니다. 카프카의 작품이 있는데 그나마 변신은 또 처음 읽었을 때는 어려웠는데 자꾸 읽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이제 그레고르 장자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레로 변한 자신을 발견을 하고, 근데 그 외판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외판원 일을 굉장히 날마다 여행 다니는 일이라 그레고르는 좀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에 뭐 부모님 때문에 꼭 참고 있고 사장한테도 가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뭐 그레고르가 집에 왔을 때 그 인사도 그러니까 해주지 못하고 그냥 손만 겨우 이렇게 흔드는 정도로 있었던 노인네 같았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다녔죠?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고 어머니도 바느질 일을 하고 있고 누이 동생도 점원이 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레고르가 변신을 함으로 인해 변신이 됐고 가족들도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마지막 장을 읽어볼까요? 3장이요? 네. 그런데 네. 아까 하려고 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네, 해주세요. 아주 오래전에 변신을 읽었던 기억이 이제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장자가 변신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꾸만 이거 읽어보면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걸 읽었을 때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곤충이나 갑각류 이게 아니고 사람인데 아주 난장이처럼 그런 난장이처럼 또는 그 등이 확 굽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그 괴물 같은 형태의 사람인데 그런 변신이지 않았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사람의 형태가 아니고 어떤 곤충 또는 갑각류 또는 그런 하여튼 어떤 그 동물 모습이라는 게 다시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읽었던 것과 지금 읽은 것도 다음에 또 읽으면 어떤 모습이 생각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도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독일에서 만든 영화가 오래전 영화가 있던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벌레 어떤 특수 분장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조금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독일 말로만 나와서 잘 뭐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이제 이 변신을 아니까 그냥 대충 그렇죠. 이 이야기구나 하고 잠깐 볼 수는 있었어요. 여기 참 힘들었겠다.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그래서 천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여간 근데 지금 카프카가 아니라 그레고르가 벌레가 돼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는 불만이 없어요. 자신이 몸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이제 3장을 읽어가면 이제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죠. 그러면 선생님부터 읽으실까요?
한 달 이상을 그레고르가 시달렸던 심한 부상은 아무도 감히 제거하려 하지 않아 사과는 눈에 보이는 기념으로 그의 살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아버지에게까지도 그레고르가 지금 비록 슬프고 구역질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식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것 같았다.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꺼림칙함을 눌러 삼키고 참는 것이 별 도리 없이 참는 것이 가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인 식구 말이다. 그리고 이제 비록 그레고르가 부상 때문에 움직이는 능력을 어쩌면 영영 상실했을지도 모르고 지금으로서는 자기의 방을 가로지르는데도 늙은 상이용사처럼 천천히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의 상태가 이렇듯 악화된 대신 그의 생각으로는 아주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 언제나 저녁물을 비면 그가 한두 시간 전부터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 보면 거실 문이 열려 그는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게 자기 방의 어둠 속에 누워 불밝혀진 식탁에 앉은 온 식구들을 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모두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정과는 아주 딴판이게 들어도 좋았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레고르가 작은 여관방에서 피곤에 지쳐 눅눅한 이부자리에 몸을 던져야 할 때면 언제나 약간의 그리움을 품으며 생각했던 옛날의 활기찬 담소는 아니었다. 지금은 대체로 몹시 조용하게 지낼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을 들고 나면 곧 안락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서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어머니는 등불 아래 몸을 앞으로 푹 숙인 채 양장점에서 맡긴 밝은 란제리를 바느질했으며 점원 자리를 얻은 누이 동생은 앞으로 더 나은 지위에 오를까 싶어 속기와 불호를 익혔다. 이따금씩 아버지가 잠이 깨어 그 사이에 본인이 잠을 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양 어머니에게 당신 오늘도 바느질 참 오래도 하는구려 하고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지친 채 마주보며 웃는 사이 금방 다시 잠이 들었다. 일종의 아집으로 아버지는 집에서도 자신의 사완 제복을 벗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잠옷은 옷걸이에 걸려있는 반면 아버지는 옷을 다 차려입은 채 자기 자리에서 졸았다. 마치 언제나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도 상사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래서 처음부터 새 옷 같지 않았던 제복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온갖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잃어 여기저기 얼룩이 지고 언제 닦여 있는 금 단추로 빛나는 옷, 그 옷에 감싸여 늙은 잠자씨가 지극히 불편하게 그러면서도 고요히 자는 모습을 그레고르는 자주 저녁 내내 보았다. 시계가 10시를 치면 어머니는 곧장 낮은 소리로 아버지를 깨워 잠자리로 가라고 다그쳤다. 그곳에서 자봐야 제대로 자는 것도 아니고 6시 정각이면 일을 시작해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반드시 잠을 잘 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환이 된 이래로 그를 사로잡은 고집에 빠져 아버지는 언제나 규칙적으로 잠이 들면서도 식탁 옆에 좀 더 있겠다고 주장했고 그러면 아버지를 안락 의자에서 침대로 데려다 놓기가 더할 나위 없이 힘들었다. 그럴 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조그맣게 이런저런 말로 경고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는데 15분 동안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며 눈을 감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버지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귀에다 대고 듣기 좋은 말을 했고 누이 동생은 어머니를 도우려고 할 일을 제쳐놓았지만 아버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더욱 깊숙이 안락 의자에 퍼놓칠 뿐이었다. 여자들이 겨드랑이를 잡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번갈아 보며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이것이 내 옛 시절의 평화로구나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바느질거리를, 누이 동생은 펜을 황급히 내던지고 아버지를 뒤따라 달려가 계속 도와주려 했던 반면 아버지는 두 여자에게 의지하여 마치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더없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성가셔하며 몸을 일으켜
여자들이 자신을 문까지 이끌고 가게 내버려 두었다가 문에 이르면 물러가라고 손짓하고는 거기서부터는 혼자 걸어갔다. 이 닳도록 일하고 지칠 대로 지친 식구들 중에서 누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레고로 걱정을 해줄 시간이 있겠는가. 가위가 점점 빠듯해져 갔다. 하녀는 내보냈고 아주 힘든 일은 뼈대가 붓고 흰 머리를 풀어헤친 거기에 파출 가정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처리했고 나머지 모든 일은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많이 하면서 해냈다. 전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즐거운 모임이나 축제를 같은 때 기쁨에 넘쳐 달았던 배를 물려 내려온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저녁에 식구들이 그것들을 얼마에 내놓을지 다 같이 상의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가장 큰 탄식은 언제나 그레고르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지금의 형편으로는 지나치게 큰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자기야 적당한 상자에 공기구멍이나 몇 개 내면 쉽게 옮길 수 있는 만큼 이사를 가로막는 것이 그에 대한 고려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식구들로 하여금 이사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지없는 절망과 일가 친척 중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이 구름에 아주 저버렸다는 생각이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식구들은 그 극단까지 충족시키고 있었으니 아버지는 하급 관리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었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으며 누이 동생은 고객의 명령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이리저리 뛰었으나 식구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아버지를 잠자리로 데려다 놓고 돌아와서 일거리는 놔두고 서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뺨을 바싹 대고는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며 저기 문 닫아라 이렇게 했고 그렇게 옆에서는 여자들이 눈물을 섞거나 아니면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식탁을 응시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시금 어둠 속에 있을 때면 그레고르는 등허리의 상처가 처음처럼 아파왔다. 며칠 밤낮을 그레고르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이따금씩 그는 다음번에 문이 열리면 가족의 문제를 전과 똑같이 자기가 떠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 속에 사장과 지배인 점원들, 워낙 아둔한 심부름꾼인 견습생, 다른 매장의 친구 두세, 어떤 시골 여관의 하녀, 사랑스러운 잠깐의 추억, 그가 진심으로 그러나 너무나 뜸들이며 구원했던 어떤 모자점 여회계원이 오랜만에 다시 나타났다. 그들 모두가 낯선 사람 혹은 이미 잊힌 사람들 속에 섞여 나타났으나 그와 그의 가족을 돕기는커녕 가다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그는 기뻤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그는 다시 식구들 걱정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았고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은 데 대한 분노로 가득 찼고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상상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광 안에 들어가 거기서 배는 고프지 않지만 자기 입에 맞는 것을 먹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웠다. 누이 동생은 무엇을 주어야 그레고르 마음에 들지 이제 더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아침과 점심에 가게로 달려가기 전 황급히 아무 음식이나 되는 대로 그레고르의 방 안에 발로 밀어 넣었다가 저녁이면 음식을 맛이라도 보았는지 아니면 손도 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빗자루를 한번 휙 휘둘러 쓸어냈다. 이제는 늘 저녁에 하는 방 청소도 그보다 더 빠를 수가 없었다. 벽돌을 따라 더러운 띠가 생겨났고 여기저기 먼지 덩어리와 쓰레기 뭉치가 널려 있었다. 처음에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이 올 때면 그녀를 좀 나무라기 위해 쓰레기가 널린 곳처럼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에 서 있어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러 주일을 거기 꼼짝 않고 있었더라도 누이 동생을 개선시키지는 못했으리라. 누이는 그와 꼭 마찬가지로 더러운 곳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누이는 아주 유별나게 예민해져서 식구들이 모두 예민해지기는 했지만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는 사람은 자기뿐이어야 한다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 방의 대청소를 시작하여 물을 몇 양동이나 쓰고 나서야 마쳤는데 아무려나 많은 습기가 그레고르를 괴롭히기도 해서 그는 성이나 폼자 갖고 소파 위에 퍼져 누워 있어야 했다. 어머니도 벌을 면치 못했다. 저녁에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의 방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극도로 마음이 상해서 거실로 달려 나오더니 어머니가 진정시키려 두 손을 쳐들었지만 그의 아랑곳 없이 발작적인 울음을 터뜨려 부모님은 아버지는 물론 놀라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바라보기만 하더니 드디어 자기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여 오른쪽에서는 아버지가 그레고르 방을 누이 동생이 청소하게 맡겨두지 그랬느냐고 어머니를 나무라는 한편 왼쪽에서는 누이 동생이 이제는 오빠 방 청소도 못하게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갔고 누이 동생은 흐느끼느라 몸을 덜덜 떨며 작은 두 주먹으로 식탁을 쳤고 그레고르는 문을 닫아 이 광경과 소음을 막아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커다랗게 씩씩거렸다. 누이 동생이 직장일로 기진맥진해 그레고르를 전처럼 돌봐주는 일이 지긋지긋해져 버렸다 해도 아직은 어머니가 절대로 누이 대신 들어와서는 안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레고르가 관심받게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가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늙은 과부는 그녀의 긴 인생에서 자기의 튼튼한 뼈 덕분에 더없이 고약한 일마저도 극복해 온 듯 그레고르를 기실 조금도 혐오하지 않았다. 한 번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가정부가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었다가 그레고르를 보아보았는데 화들짝 놀란 그는 아무도 몰아내지 않았건만 이리저리 내달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두 손을 포개 가슴을 감싸 안은 채 놀라서 꼼짝 않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이래로 그녀는 늘 아침 저녁에 잠깐씩 문을 조금 열고 그레고르를 들여다보았으니 처음에는 이리 와봐 쇳덩구리야 라느니 이 늙은 쇳덩구리 좀 봐라 따위에 자기 딴에는 친절하다고 여기는 말을 해가며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렇게 그녀가 말을 걸면 그레고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다. 마치 문이 열려 있지도 않다는 듯이. 이 가정부가 기분 내키는 대로 쓸데없이 그를 방해하게 내버려 두는 대신 차라리 그의 방을 날마다 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한 번은 이른 아침에 벌써 다가오는 봄의 표시인 듯 거센 비가 일청을 때리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가정부가 또다시 그녀의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하도 화가 나서 공격이라도 하려는 듯 그러나 느리고 힘없이 몸을 돌려 그녀와 맞섰다. 그러나 가정부는 무서워하기는커녕 문 가까이에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거기 서 있는 폼을 보니 손에 든 안라 의자를 그레고르의 등 허리에 내리치고 나서야 입을 다물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레고르가 다시 몸을 돌리자 그녀는 그러니까 더는 안 되겠지 하며 안락 의자를 태연히 구석에 다시 세워놓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다 싶겠다. 우연히 갖다 놓은 음식 옆을 지나게 되었을 때만 그는 장난삼아 한 입 집어가지고는 여러 시간 그대로 물고 있다가 대개는 다시 뱉어버렸다. 처음에 그는 스스로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자기 방의 상태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으나 곧 방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달리 어질러 둘 곳이 없는 물건들을 이 방에 들여다 놓는데 익숙해졌는데 그런 물건들이 이제는 많았다. 방 하나를 새 하숙인에게 세놓았기 때문이다. 이 진지한 신사들은 그레고르가 한번 문틈으로 보니 셋 모두 섭섭불이었다. 자기들 방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일단 새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살림의 특히 부엌에서의 질서를 거북스러울 정도로 존중했다. 쓸모없는 잡동산이나 심지어 때묻은 자질구레한 것들까지도 그들은 견디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집기들을 가져왔다. 이런 이유로 팔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버리고 싶지도 않은 물건들이 남아돌았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레고르의 방으로 떠돌아왔다. 부엌에서는 재를 담는 통과 쓰레기통까지도 당장 쓰는 것이 아니면 뭐든 언제나 몹시 서두르는 가정부는 그레고르의 방에 쳐넣었는데 그레고르에게는 다행히도 대개 해당 물품과 그것을 잡은 힘만 보였다. 가정부는 시간과 기회가 될 때 물건들을 다시 가져가거나 한꺼번에 내다 버릴 생각인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그레고르가 그 잡동사니를 해치고 들어가 움직여 놓지 않았더라면 물건들을 처음 던져졌던 그 자리에 마냥 놓여 있었을 터였다. 처음에는 기어다닐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랬으나 나중에는 점점 재미가 나서 그랬다. 비록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면 죽도록 피곤하고 슬퍼져 다시 여러 시간을 꼼짝달싹 못했으면서도 하숙인들이 이따금씩 집에 함께 쓰는 거실에서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거실로 통하는 문은 저녁에도 종종 잠겨 있었다.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문이 열리는 저녁들조차 다 이용하지 않고 식구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자기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정부가 거실로 통하는 문을 약간 열어두었는데 하숙인들이 저녁에 들어와 불을 켰을 때까지도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전에 아버지, 어머니, 그레고르가 식사를 했던 식탁 윗자리에 앉아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쥐었다. 곧 고기 접시를 든 어머니가 문에 나타나고 어머니 뒤에 바싹 붙어 켜켜로 높이 쌓은 감자 접시를 든 우리 동생이 나타났다. 음식은 무럭무럭 김을 냈다. 하숙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접시 위로 마치 먹기 전에 검사라도 하려는 듯이 몸을 숙였고 실제로 두 사람에 대한 권위가 있어 보이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고기 한 점을 자기 접시에 옮겨 담지도 않은 채 잘라보았는데 음식이 충분히 연하게 익었는지 혹은 부엌으로 되돌려 보내기라도 해야 할 것인지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분명했다. 그는 만족했고 긴장하여 보고 있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숨을 내쉬며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부엌에서 식사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실로 들어와 모자를 손에 쥔 채 농례를 한번 하면서 식탁을 한 바퀴 돌아서 갔다. 하숙인들은 모두 일어나서 턱수염에 덮인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만 남으면 대화라고는 거의 없이 식사를 했다. 그레고르에게 이상했던 것은 식사 중에 나는 온갖 소리를 가운데서 언제나 거듭 음식을 씻고 있는 그들의 이가 내는 소리를 가려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그레고르에게 사람은 먹기 위해 이가 필요하며 이 없이는 제 아무리 멋진 턱이 있다 한들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했다. 나는 먹고는 싶다. 그레고르는 근심에 차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저런 것들을 먹고 싶지는 않아. 저 하숙인들이 먹고 사는 대로라면 나는 죽고 말겠다. 바로 이날 저녁 그레고르는 자기가 저녁 내내 그 소리를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바이올린 소리가 부엌에서 울려왔다. 하숙인들은 벌써 저녁 식사를 끝내고 가운데 앉았던 사람이 신문을 꺼내 다른 둘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누어주고 이제 의자 뒤로 기대어 신문을 읽으며 담배를 피던 참이었다. 바이올린이 연주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더니 일어서서 발끝으로 현관문 쪽으로 가 거기서 서로 바싹 붙어 서 있었다. 부엌에서 그들의 기척이 들린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가 연주가 혹 신사분들을 불쾌하게 했습니까?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자 그 반대인걸요 하고 가운데 신사가 말했다. 따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에게 와서 한결 편안하고 아늑한 여기 이 방에서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괜찮고 말고요 하고 아버지가 마치 자신이 바이올린 연주가인 것처럼 소리쳤다. 신사들은 방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곧 아버지는 보면대를, 어머니는 악보를,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왔다. 누이 동생은 연주를 위해 모든 것을 침착하게 펼쳐 놓았고 전에 한 번도 방을 새놓아 본 적이 없어
하숙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공손히 대하고 있는 부모는 감히 자기들의 안락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아버지는 오른손을 꼭 여민 사환 제복의 두 단추 사이에 찌르고 문에 기대 서 있었고, 그래도 어머니는 신사 한 명이 안락 의자를 거내 앉기는 했지만 안락 의자를 그 신사가 무심코 갖다 놓은 자리에서 옮기지 못해 외진 한쪽 구석에 그대로 있었다. 우리 동생이 연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기 자기 자리에서 누이의 손의 움직임을 쫓았다. 그레고르는 연주에 매료되어 약간 앞으로 가볼 엄두를 내 어느새 머리를 거실에 들이밀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최근 들어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고려하지 않게 된 사실도 거의 놀랍지 않았다. 전에는 그러한 조심성이 그의 자랑이었는데 말이다. 게다가 바로 지금이야말로 몸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그의 방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치며 사방으로 날리는 먼지가 가득하여 그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실오라기, 머리카락, 음식 찌꺼기를 등과 옆구리로 질질 끌고 돌아다녔던 것이다. 전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랬듯이 벌렁 들어 누워 양탄자의 몸을 닦기에는 모든 것에 대한 그의 무관심이 너무도 컸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도 그는 거실에 흠잡을 데 없는 바닥 위로 서슴없이 조금 나아갔다. 아무려나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식구들은 온통 바이올린 연주에 매달려 있었던 반면 하숙인들은 처음에는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분명 누이 동생을 방해할 터이련만 그들 모두가 악보를 읽을 수 있으리만큼 누이 동생이 보면대 뒤에 바짝 다가서 있더니 금세 고개들을 숙인 채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창가로 물러나 아버지의 근심스러운 눈길을 받으며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제는 정말이지 그들이 아름답고 즐거운 바이올린 연주를 듣겠거니 했다가 실망한 듯 연주 자체가 지겨워졌는데, 다만 예의상 그들의 안식을 방해하게끔 내버려 두고 있다는 듯한 태도가 완연한 인상이었다. 특히 그들 모두가 시가 연기를 코와 입으로 공중에다 뿜어내는 태도를 보아 대단히 신경질이 나 있음이 역력했다. 그런데도 너희 동생은 참 아름답게도 연주했다. 노인은 얼굴을 옆으로 숙이고 음미하며 슬프게 눈으로는 악보의 행을 쫓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될 수 있으면 혹시라도 노이와 눈길이 만날 수 있도록 머리를 바닥에 바싹 붙였다. 음악이 그를 이토록 사로잡는데 그가 한낱 떨어지란 말인가. 마치 그리워하던 리지의 양식에 이르는 길이 그에게 나타난 것만 같았다. 그는 누이 동생한테까지 나아가 누이의 치마를 당김으로써 여기서는 그 누구도 자기처럼 연주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 방으로 좀 들어와달라는 암시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누이가 들어오면 다시는 내보내지 않으리라.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의 끔찍스러운 모습이 처음으로 쓰임새 있게 될지니 자기 방의 문이란 문에는 동시에 다 가 있다가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서리라. 그러나 노이 동생은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되고 자유의사로 그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노이는 그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의 소파에 앉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노이에게 자기가 노이를 음악학교에 보내겠다는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그 사이에 불행한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난 크리스마스는 아마 지나가 버렸겠지. 그 어떠한 반대도 무릅쓰고 모두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소명을 하면 누이 동생은 감동의 눈물을 쏟으리라. 그러면 그레고르는 그녀의 겨드랑이 높이까지 몸을 일으켜 누이가 가게에 나가서 리본이나 칼날을 두르지 않은 채 드러내놓고 있는 목에다 키스를 하리라. 잠자시 가운데 신사가 아버지에게 소리쳐놓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집게 손가락으로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레고르를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가 그쳤고 가운데 하숙이는 처음에는 한 번 머리를 흔들며 자기 친구들을 보고 웃더니 다시 그레고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몰아내는 대신 하숙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긴 듯했다. 하숙인들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으며
바이올린 연주보다는 그레고르가 한결 흥미롭다는 했는데도 아버지는 그들에게 달려가 두 팔을 활짝 벌려 그들을 그들의 방으로 밀어넣으려 하면서 동시에 머리로는 그레고르를 향한 그들의 시선을 차단하려 했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약간 화가 났는데 아버지의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그레고르 같은 이웃을 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지냈음을 분명하게 아니나마 이제 막 깨달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팔을 들어 불안하게 수염들을 잡아당기며 천천히 자기들 방 쪽으로 물러갔다. 누이 동생은 연주가 중단된 후 갑자기 빠져들게 돼 망연자실한 상태를 극복했다. 한동안 아무렇게나 늘어뜨린 그 손에 바이올린 팔을 들고도 마치 아직도 연주하고 있기라도 하듯 악보를 들여다보고 나더니 돌연 정신을 추슬러 악기를 호흡곤란으로 헐떡이며 아직 자기의 알라비자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무릎에 내려놓고는 옆방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 방으로는 하숙인들이 아버지가 밀어붙이는 가운데 빨리 다가가고 있었다. 누이 동생이 익숙한 손길로 침대 위의 이불이며 베개를 공중으로 날리면서 잽싸게 정돈하는 모습이 보였다. 신사들이 미처 방에 들어오기 전에 누이는 잠자리 정돈을 끝내고 살짝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다시금 자신이 하숙인들에게 대해 늘 마땅히 지녀왔던 존경심조차 모조리 잊을 만큼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다만 밀고 또 밀었다. 어느덧 방문 앞에 이르러 신사들 중 가운데 사람 우리같이 발을 굴리며 아버지를 멈추게 할 때까지 이로써 천명하건대 라고 말하며 그는 손을 들었고 눈으로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도 찾았다. 나는 이 집안과 식구들 가운데 만연한 꺼림칙한 상태를 고려하여 여기서 그는 선뜻 결심하여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나의 방을 즉시가 비우겠소. 물론 내가 여기서 지낸 기간에 대해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어떤 매우 타당한 요구를 할지 말지 생각도 좀 해볼 것이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듯 그는 입을 다물고 앞을 똑바로 봤다. 실제로 그의 두 친구가 얼른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우리도 즉각 방을 비우겠소. 이어 그는 손잡이를 잡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더듬으며 자신의 알라브리자로 휘청거리며 걸어와 털썩 주저앉았다. 늘 그러던 대로 잠깐 초저녁잠을 자려고 기지개를 켜기라도 하는 듯 보였으나 머리를 가누지 못하고 세차게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그는 전혀 자고 있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하숙인들에게 발각되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데 대한 실망, 또한 많이 굶어서 비롯된 허약이 그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어느덧 다음 순간 자기에게 모두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덮쳐오리라는 것을 어떤 확실함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가락 아래로 미끄러져 나와 무릎에서 떨어져 울리는 소리를 낸 바이올린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하고 누이 동생이 서두를 떼며 손으로 탁자를 쳤다.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혹시 알아차리지 못하셨대도 저는 알아차렸어요. 저는 이 괴물 앞에서 오빠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것에게서 벗어나도록 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해봐야 한다는 것만 말하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다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눈꼽만큼도 비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애가 100번 오라 하고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다. 그때까지도 충분히 숨을 돌리지 못한 어머니는 눈으로 갈피를 못 잡는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죽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의 40분이나 3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갖고 카프카하고 그레고르하고 완전히 일치를 동일시를 시켜서 생각하게 되는데 벌레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자기가 그러니까 타인을 의식하지 않게 되죠.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신경 쓰고 뭐 이런 게 더 우선이었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가족을 부양하는 거에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벌레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갖다 준다고 막 그러고 이런 변화들 자신이 억누르고 있던 변화들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이 동생이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버러지냐. 오히려 그 잘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버러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가족들의 어떤 그 입장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그레고르가 바뀐 것보다 그 사람들의 입장이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뭐랄까 그렇게 그 오빠를 향한 아니면 그 아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현실적이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특히 지금 그 동생이 그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거기라서 방을 치우려고 했다가 엄마가 그거를 치우는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좀 발악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누이 동생이 오빠에 대해서 그러니까 괴물처럼 변해버린 오빠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그러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저도 그게 애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래서 그 점이 좀 이상해요. 네. 저는 이렇게 누이 동생의 변화를 보면 누이 동생 그레테가 이 엄마 아버지가 그레테를 볼 때는 이 집안에서 거의 쓸모없는 어떤 유용한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봤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그랬었죠. 1장인가 2장에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이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이 되고 나서는 얘만 이제 그 방을 들락거리면서 음식을 갖다 주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102쪽에 나오면 부모 앞에서 특별한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서는데 익숙했는데 이번에도 어머니의 충고가 누이에게는 서랍장과 그러니까 그 그레고르 방에서 짐을 다 빼내올 때 이 자기만이 어떤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존재가 가치가 생긴 거예요. 얘가 이 가족에서 교養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변화였고. 네, 그런 변화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자존감이라는 게 이 그레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 글을 이해를 해보면. 그래서 오로지 그래서 부모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레테한테 계속 묻잖아요. 뭐 먹었니? 어땠니? 뭐 어떻게 됐니? 뭐 혹시 뭐 돌아올 조짐은 보이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묻거든요. 그동안은 그 역할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어요. 거의 뭐 18살이고 뭐 거의 그냥 뭐 갖다 주는 돈을 쓰는 존재로만 있었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근데 뭔가 이게 부여됐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와서 자기한테 뭐 어땠어? 뭐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뭔가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뭔가 정점에 다르네요.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는 결정까지 누이 동생이 먼저 말을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오빠를 그렇게 돌봄으로 인해서 가족 그 부모한테 자기가 뭔가를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이제 점원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계몰이 된 거죠. 아주 그런데 나는 조금 그레고리한테서 누이 동생을 막 이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누이 동생에 대한 애정 이상이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여기가 조금 미묘해. 그런 누이 느낌이 동생한테 좀 있죠. 누이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아주 사이가 좋은 누이라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그 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그다음에 거기 그 안락의자에 앉아서 자로 들어가지도 않고 네. 거기서 그 계속 어떤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런 설명이 한참 나오잖아요. 네. 카프카는 그 얘기를 왜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길게 그 아버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을까 하는 게 조금 뭔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이 가족의 어떤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뭐라 그럴까?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양쪽에 여자 두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서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레고르가 틈으로 보았던 거실의 풍경은 결국 자기가 빠진 가족 구성원 나머지 세 사람의 자기가 이제 일하지 않고 일을 못하고 벌어다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가족들은 제각각 자신들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마치 연극 무대 세트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한 거는 그레고르가 일을 할 때보다 지금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형편은 지금이 더 나쁜 거예요. 그 방을 비워서 이제 하숙을 드려야 될 만큼.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좋아질 게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레고르가 이렇게 빠져갖고 있을 때 보여지는 그런 가족의 어떤 모습은 오히려 더 화목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어떤 그레고르가 가지고 벌어갖고 왔던 돈 때문에 그 가족이 유지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보였어요. 각자의 역할을 그렇죠. 그레고르가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없었다. 각자의 역할을 또 이제 그레고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됐지만 뭔가 그게 더 그들의 더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좋게 만들고 그걸 보고 있는 그레고르는 참 마음이 이 가족들은 언제 무슨 어디에서 뭘 듣는데 그레고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지금 아버지 빚 때문에 하게 되는 거니까 이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발목을 뿌리치는 방법이 자기가 어떤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야. 자기한테 부여된 경제적 그 역할을 거부하는 거.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가족한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카프카의 이 소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찾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부질없는 일은 아닐까. 왜요? 이게 카프카의 어떤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해석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오독도 들어요. 독자에 걸리니까요. 오독도 독자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뭐 카프카가 했단 말이 있잖아요. 도끼여야 한다고 책은. 그렇듯이 우리의 뭔가 이렇게 좀 사고를 좀 깨치고 이 카프카의 내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애쓰는 이 과정도 다른 타인하고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끝까지 읽을까요? 이번엔 끝까지 어디였죠? 이제 정일님부터죠. 128페이지. 네. 누이 동생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마를 받쳐주었다. 아버지는 누이 동생의 발언으로 보다 확실한 생각에 이른 듯 고추 앉더니 하숙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여태 식탁 위에 있던 접시들 사이로 그의 사원 모자를 굴리며 이따금씩 가만히 있는 그레고르를 건너다 보았다. 우리는 이걸 떨치도록 해봐야 해요. 하며 누이 동생은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 아무 말도 듣지 못했으므로 오로지 아버지를 상대로 말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죽일 거예요. 그럴 게 뻔해요. 우리 모두처럼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을 수 없으면 사람이 집에서까지 이 한도 끝도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고는 어찌나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는지 누이의 눈물은 어머니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어머니는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얘야 하고 아버지가 동정에 차서 그리고 눈에 띄게 이해심을 보이며 말했다. 그러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니? 누이 동생은 조금 전에 확고했던 모습과는 반대로 울다 보니 사로잡히게 된 속수무책의 표시로 어깨를 움찔할 뿐이었다. 혹시 저 애가 우리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면 하고 아버지가 반은 묻듯이 말하자 누이 동생은 울다 말고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표시로 격하게 손을 내저었다. 만일 저 애가 우리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면 하고 아버지가 되풀이했는데 눈을 감음으로써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누이 동생의 확신을 받아들였다. 그렇게라도 하다면 저 애와 협상이라도 되려나. 그런데 저렇게 내보내야 해요.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이게 오빠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그렇게 믿었다는 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오빠일 수가 있죠? 만약 이게 오빠였더라면 사람이 이런 동물과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차리고 자기 발로 떠났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오빠가 없더라도 살아가면서 명예롭게 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동물은 우리를 박해하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분명 집을 독차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골목길에서 밤을 지새우게 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좀 아버지. 누이 동생이 갑자기 소리쳤다. 벌써 또 시작하네요. 그레고르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모를 놀라움에 사로잡힌 누이 동생은 마치 그레고르 가까이에 있느니 차라리 어머니를 희생시키겠다는 듯 어머니마저 저버리고 그야말로 안락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버지 뒤로 달려왔고 아버지 또한 누이의 태도에 한층 더 흥분하여 몸을 일으키고는 누이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이 두 팔을 누이 동생 앞에서 반쯤 쳐들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 누군가를 더구나 자신의 누이 동생을 불안하게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는 다만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괴로운 상태여서 힘들게 몸을 틀다 보니 머리에 힘도 빌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 여러 번 머리를 쳐들다 바닥에 찧었기 때문에 결국 눈에 띄게 되었다. 그는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그의 선의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아까는 그저 순간적인 충격이었던 것이다.
이제 모두가 그를 말없이 슬프게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두 다리를 뻗어 가지런히 모은 채 안락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두 눈은 피로하여 거의 반기가 피했고 아버지와 누이 동생은 나란히 앉았는데 누이 동생은 아버지 목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이제는 몸을 틀어도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레고르는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힘이 들어 헐떡이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간간히 쉬어야만 했다. 아무튼 아무도 그를 몰아내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 내맡겨져 있었다. 몸을 다 돌리고 나자 그는 즉시 똑바로 되돌아갔다. 그는 자기가 자기 방으로부터 먼 곳에 있다는 데 놀랐고 어떻게 조금 전 자신이 허약한 몸을 이끌고 같은 길을 그러한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왔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길 가겠다는 생각에만 골몰하여 그는 식구들이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그를 가로막고 있지 않다는 것에도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어느덧 방문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그는 목이 뻣뻣해진 느낌에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머리를 돌려 자신의 뒤에는 누이 동생이 일어서 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의 마지막 눈길이 이제는 아주 잠이 들어버린 어머니를 스쳤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황급히 닫히고 단단히 빗장이 질려 차단되었다. 등 뒤에서 난 갑작스러운 소음에 그레고르는 너무도 놀라 그의 작은 다리들이 팍 꺾였다. 그렇게도 서두른 것은 누이 동생이었다. 똑바로 벌써부터 거기 일어서서 기다렸다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튀어왔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이 오는 소리조차 못 들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문에 꽂힌 열쇠를 돌려 잠그며 누이는 됐어요 하고 부모를 향해 소리쳤다. 그럼 이제 어쩐다? 자문하여 그레고르는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곧 그는 자기가 이제는 도무지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그것이 놀랍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이 가느다란 작은 다리를 가지고 실제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는 제법 쾌적한 느낌이었다. 온몸이 아프기는 했으나 통증이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와 온통 부드러운 먼지로 덮인 골문 부위 언저리도 그는 어느덧 거의 느끼지 못했다. 감동과 사랑으로 식구들을 회상했다. 그가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데 대한 그의 생각은 누이 동생의 그것보다 한결 더 단호한 듯했다.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릴 때까지 그는 내내 이런 텅 비고 평화로운 숙고의 상태였다. 그는 사위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힘없이 떨어졌고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약하게 흘러나왔다. 이른 아침 가정부가 왔을 때 힘이 넘치고 성급해서 이미 그러지 말아달라고 자주 부탁을 받았지만 그녀는 집에 온 뒤로 더 이상 조용히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온 집안의 문이란 문을 쾅쾅 닫아댔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잠깐 그레고르를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아무 특별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일부러 그렇게 꼼짝 않고 누워 모욕당한 자 신용을 하고 있거니 했다. 그녀는 그에게 있을 수 있는 이해력은 다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마침 기다란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문에 선 채 그것으로 그레고르를 간지려 보려 했다.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자 그녀는 화가 나서 그레고르를 살짝 찔러 보았는데 아무 저항 없이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곧 진상을 알아차린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혼자 나지막히 새소리를 냈으나 오래 머물지는 않고 침실의 문을 확 열어 젖히더니 어둠 속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보세요. 이게 되졌어요. 저기 누워있는데요. 아주 영 뒤졌다니까요. 잠자 내외는 부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가정부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녀의 기습으로 인한 놀라움을 사려야 했다. 그리고 나서 내외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황급히 침대 밖으로 나왔는데 잠자씨는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있었고 잠자 부인은 잠옷바람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사이에 하숙인들이 들어오고부터는 그레테가 자게 된 거실의 문도 열렸다. 그녀는 전혀 자지 않았던 것처럼 옷을 다 입고 있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도 그 점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죽었다고 하며 잠자 부인은 모든 것을 직접 살펴볼 수 있고 또 살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건만 물으면서 가정부를 쳐다보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요. 하며 가정부는 증거로 그레고르의 사체를 빗자루로 좀 더 멀리 밀쳤다. 잠자 부인은 빗자루를 못 내밀게 하려는 듯이 움직였으나 그러지는 않았다. 자 하고 잠자씨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 그가 소를 그었고 세 여자가 그를 따라했다. 사체에서 눈도 떼지 못하며 그레테가 말했다. 좀 보세요. 그가 얼마나 비쩍 말랐는지. 그는 벌써 퍽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식사가 들어가도 그대로 되나왔지요. 실제로 그레고르의 몸은 아주 납작하게 말라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이제서야 비로소 알아보았다. 이제는 작은 다리들이 몸을 받치고 있지 않은 데다 그 밖에 달리 시선을 돌려 놓는 것도 없었으니까. 그레테 잠깐 우리 방으로 오너라. 잠자 부인이 쓴 웃음을 띄고 말하자 그레테는 사체를 돌아보지 않은 채 부모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가정부는 출입문을 닫고 창문을 있는 대로 열어젖혔다. 이른 아침인데도 신선한 공기에는 벌써 미지근한 기운이 약간 섞여 있었다. 어느덧 3월 말이었던 것이다. 새 하숙인들이 그들의 방에서 나와 놀라서 자기들의 아침밥을 찾아 들먹거렸다. 주인이 그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은 어디 있나요? 하고 신사를 준 가을의 사람이 투덜거리며 가정부에게 물었다. 그러나 가정부는 얼른 손가락을 입에 대며 신사들에게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말없이 손짓했다. 그들 역시 다소 다른 저고리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이제 어느덧 아주 밝아진 방 안에서 그레고르의 사체를 둘러싸고 섰다. 그때 침실문이 열렸고 잠자씨가 제복을 입은 채 한쪽 팔에는 부인을 다른 쪽에는 딸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모두가 조금씩 우은 얼굴이었다. 그레테는 이따금씩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즉시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하며 잠자씨가 여자들을 떼어놓지 않은 채 출입문을 가리켰다. 무슨 말씀이시죠? 신사들 중 가운데 사람이 다소 당황해서 말하며 불큰하게 미소를 지었다. 다른 둘은 뒷짐을 지고 서서 커다란 그러나 그들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이 틀림없는 싸움을 기쁘게 기다리는 듯 두 손을 끊임없이 맞비비고 있었다. 내가 말한 그대로요 라고 대답하며 잠자씨는 동반한 두 여자와 한 줄을 이은 채 하숙인들을 향해 갔다. 하숙인들은 일단 거기 가만히 서서 사물들이 머릿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조합되기라도 하는 듯이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더니 그러시다면야 저희가 떠나지요 하며 갑자기 그를 사로잡은 경향에서 심지어 이 결심에 대해 새로운 승인을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잠자씨를 바라보았다. 잠자씨는 그저 몇 번 눈을 크게 뜨고 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신사가 정말로 즉시 성큼성큼 현관으로 나갔고 그의 조치에 손놀림을 붙이고 귀를 기울이더니 겁을 집어먹은 듯 곧장 그를 따라 껑충 뛰어나갔다. 잠자씨가 그들이 앞서 현관으로 나가 그들의 영도자와의 연결을 끊어놓을 수도 있었으리라. 셋은 모두 현관에서 옷걸이에 걸린 모자를 집어들고 지팡이 통해서 지팡이를 뗀 뒤 말없이 문례를 하고는 집을 떠났다. 드러난 바와 같이 도무지 근거 없는 불신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잠자씨는 두 여자와 함께 현관 밖에까지 나서서 난간의 길에 새 신사가 느리기는 하나 꾸준히 긴 층계를 내려가며 층마다 계단이 일정하게 구부러져 있는 곳에서 사라졌다가는 잠시 후 다시 나타나곤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밑으로 점점 멀리 내려갈수록 그만큼 그들에 대한 잠자 일가의 관심도 멀어져 갔고 그들과 엇갈리며 그 다음에는 그들 위로
장육정 점원이 머리에 불꽃을 입고 당당한 태도로 올라오자 곧 잠자씨와 여자들은 계단을 떠나 모두가 마음이 가벼워진 듯 그들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하고 산보를 하기로 했는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일을 멈추고 쉴 만한 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세 통의 결근 개를 썼다. 잠자씨는 그의 감독관에게, 잠자 부인은 주문자에게, 그레테는 그녀의 상점 주인에게 쓰는 동안 가정부가 아침 일이 끝났으니 돌아간다고 말하러 들어왔다. 결근개를 쓰고 있던 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래도 가정부가 자리를 뜨지 않자 비로소 화가 나서 쳐다보았다. 그런데 잠자씨가 물었다. 가정부는 마치 자기가 식구들한테서 커다란 행운을 알려야겠는데 그들이 자기한테 전말을 남김없이 물어본 후에나 그렇게 하겠다는 듯이 웃으며 문에 서 있었다. 모자에 거의 수직으로 꽂힌 작은 타조 깃털이, 잠자씨는 이미 그 깃털 때문에 이미 그녀가 일하는 시간 내내 화가 나던 것인데 이제는 사방으로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죠? 가정부가 그래도 그중 존경심을 품고 있는 잠자 부인이 물었다. 네 하고 대답하며 가정부는 친절하게 웃느라 얼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옆방의 저 물건을 어떻게 치워버려야 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놓으시라 할 겁니다. 벌써 다 해결됐으니까요. 잠자 보니까 그레테는 계속 쓰려는 듯이 쓰고 있던 편지 위로 몸을 숙였고 가정부가 이제 모든 것을 상세히 묘사하려는 것을 알아차린 잠자씨는 손을 뻗쳐 그것을 단호히 막았다.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가 없게 되자 그녀는 자기가 굉장히 바쁘다는 것이 생각났고 분명 마음이 상해 모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소리치고는 거칠게 돌아서더니 문들을 무섭게 쾅쾅 닫으며 집을 떠났다. 저녁에는 그녀를 내보냅시다 하고 잠자씨가 말했으나 아내로부터도 딸로부터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간신히 회복하려던 평온을 가정부가 다시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일어서서 창가로 가 서로 껴안고 서 있었다. 잠자씨는 안락의자에 파묻혀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잠시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외쳤다. 자, 이리들 와.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곧 여자들은 그 말에 따라 그에게로 달려가 애교를 좀 부리고는 얼른 결근개를 마저 끝냈다. 그러고 나서는 셋이 함께 집을 나섰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리하여 전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그들이 탄 칸에는 따뜻한 햇볕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기대고 장래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는데 좀 더 자세히 감망해보니 미래가 그렇게 암담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은 서로 전혀 상세히 물어보지 않았던 세 사람의 일자리가 썩 괜찮았으며 특히 앞으로는 상당히 희망적이기 때문이었다. 지금으로서 가장 큰 상황의 개선은 물론 한번 이사를 함으로써 쉽게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이제 좀 더 작고 값싼 그러나 위치가 낮고 전반적으로 보다 실용적인 집을 갖고자 했다. 마치 지금 집은 그레고르가 찾아낸 것이라는 듯이. 그들이 그렇게 환담하고 있는 동안 잠자씨와 잠자 부인은 점차 생기를 띄어가는 딸을 보며 거의 동시에 딸이 이 즈음 워낙 고달프다 보니 두 뺨이 창백해지기는 했어도 아름답고 풍요한 소녀로 꽃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수가 적어지며 또 거의 무의식적으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내외는 이제 딸을 위해 착실한 남자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제일 먼저 일어서며 그녀의 젊은 몸을 쭉 뻗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처럼 비쳤다. 저는 아유
저는 이거를 또 이제 읽으니까 완전히 이제 조금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뭐냐면 여기에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첫 문장에 그레고르 장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발견하는 건 자기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그레고르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의식이 이 그레고르의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은 거, 곧 그는 자기가 이제는 도무지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의식을. 그리고 이 가족한테 속해져 있었던 그레고르를 그렇게 벌레로 변신을 시킴으로 인해서 가족한테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가족이 자기를 버려야지만이 이 그레고르는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5년 동안 해가면서 가족을 부양을 했고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을 덜어내는 거죠. 버림받음으로써. 네. 자기가 버리고 싶은데 자기가 버리지 못해. 자기가 얘는 이 그레고르는 착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가족이 자신을 버리게 만드는 거지. 이 벌레로 변한. 그래서 이렇게 문학으로 쓰면서 이 쓰는 동안 그레고르는 카프카는 아마 그 의식의 해방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두 번째 읽으면서 그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네. 저는 이게 무불보라고 있잖아요. 그 서장훈하고 그죠? 이수근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자. 예. 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무슨 이야기였냐면 가족이 그러니까는 버림을 받았던 가족인데 어떻게 알게 그러니까는 만나게 됐어요. 근데 계속 어떤 경제적인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혼했어, 엄마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자기의 어떤 부모를 찾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부모들이 얘한테 거의 빨대 꽂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내지 못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여기 와서 물어봄으로 인해서 분명 그 말을 들을 거라고 나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 고민 상담하는 사람이. 그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거죠. 그거하고 저는 이게 좀 흡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레고르가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기쁨을 얻는다거나 어떤 자기 어떤 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만족할 만한 어떤 상황이 좀 생겼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정말 비참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해방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뭐 죽음이 해방일 수도 있겠지만 벌레가 특히 사람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벌레로서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해방을 맞았다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레고르 자신은 벌레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은 사람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신이 뭐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참 이게 지금 보니까 발견이라는 게 처음에도 처음 막 그 이상한 모습으로 변신했음을 발견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죽을 때도 이런 발견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실제 카프카가 그런 내면의 생각을 뭔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지만, 약간 그 빨대 꽂힌 아이처럼 이렇게
내보일 수도 그렇죠. 없고 네. 그런 건데 이게 발견했다는 게 카프카가 자신이 가족 안에서의 모습이 마치 벌레처럼 벌레 취급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깨우쳤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뭐 느끼고 있었지만 내가 진짜 내 가족 안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가라는 거를 벌레가 그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게 현재 그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마치 그런 벌레처럼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깨우치는 어떤 그런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머지 가족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진짜 가족 안에서 이런 사람이었음을 실제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벌레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만 그러니까 징그럽고 뭐 이렇게 떨쳐내버리고 싶은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싶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여기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했을 때 뭔가 자유롭고 더 좋았다고 그러니까 싫다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가 벌레로 변한 게 뭐 이걸 거부하거나 싫다거나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천장을 기어오를 때 너무 좋았다고 그랬고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의 과정이 자신의 비관적인 그런 모습은 별로.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다른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 내용 중에 그런 굳이 비교하자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매. 치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온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망가져 버렸어. 아무것도 못해. 사실 딱 맞는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본인은 그게 그렇게 불행하진 않아. 그런데 온 가족은 너무너무 힘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다가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가족들은 다 해방감을 느끼고 너무 슬프게 얘기를 하지만 어쩜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예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결과적으로는 다 행복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론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치매가 그렇게 나쁜 병은 아니다. 아니 이게 그 마지막에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 확진 어떻게 보면 그게 변신이 그렇게 그 병일 수도 있지만 시각 관점이 변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컸다가 이제 없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벌레가 됐다기보다는 일단 행동이나 태도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뀌고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케어하는 위치로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상상으로 나의 역할을 몰래 그래서 다르게 행동을 했다. 아까 그 영화에 독일 영화에 보면 진짜 벌레가 아니라 이상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영화 연출을 하는 이유가 보통은 벌레가 되는 것 영화도 봤는데 그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영화가 있죠. 네. 사람이 좀 기괴한 행동을 벌레처럼 하는 행동,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실제로 벌레가 됐다기보다는 약간 태도나 그동안 했던 그 가족들이 부여했던 그런 역할을 벗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 다르게 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상황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멀쩡하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하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막 버리고 받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약간 정신병을 얻어가지고 가족들이 케어하기 어려워진 어떤 그런 가족들이 있다거나 사실 그렇게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확 무너져버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프카가 본인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는 소설입니다. 사실 이게 벌레로 변했다라는 거는 사실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가 대입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카프카가 본인이 좀 자기가 그런 상황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환경이었고 그리고 그러면 자기의 그 내면의 어떤 그 충동이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글을 서술을 해 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나마 우리가 변신은 좀 이렇게 이 해석을 해 가면서 읽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거의 의식의 흐름대로 쓴 그런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 뭐꼭 외계인이 쓴 암호문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거의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 내면의 기록, 내면의 투쟁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 카프카의 내면의 아픔, 고통 이런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이 글을 글로 풀어내면서 그 순간순간 해방을 느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벌레가 죽었지만 가족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 학증처럼 비쳤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죠. 가족에 대한 어떤 부양에 대한 내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뭐 가난하게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부채 의식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사실 분명한 거는 제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처음 읽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읽는 친구들끼리 독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그때는 지금 이해한 거에 정말 한 1%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대학교 1학년짜리들이 모여서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카프카에 대한 백그라운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벌레가 변하고 이게 사실 이거를 보면서 이게 무슨 공상과학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얘기만 했었지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성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이해 못하고 읽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프카의 변신은 50이 돼서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60이 넘어서 읽어야 돼. 그래도 또 읽으면서 이해돼서 좋았어요. 제법 쾌적한 느낌이었다. 온몸이 어디가요? 아프기는 했으나. 어디 있어요? 몇 쪽이에요? 그게 131쪽. 1쪽. 나는 뽑아요. 이 부분이 네. 131쪽 맨 아래쪽에 네. 이제 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완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벌레 작은 벌레 그 죽은 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완전히 말라갖고 네. 그 다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레고르는 이제 그 벌레를 생각하고 그레고르가 그 벌레의 이입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가느다란 작은 다리를 가지고 실제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제법 쾌적한 느낌이었다. 온몸이 아프기는 했으나 그리고 통증이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이런 그 자기 몸의 마지막까지 점점 변화되고 없어져가는, 죽어가는 이 느낌을 기록하듯이 적어놓은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적을 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완전히 제3자 관찰자들 입장에서 이제 썼던 것을 새삼스럽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읽으면 좀 더 다른 모습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발견했다가 딱 띄었어요. 발견하셨네요. 네, 네. 그 처음에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발견했다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것을 다 내려다보면서 관찰하면서 쓴 거다. 자기는 이제 떨어져 있는 거야. 유체이탈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마치 그런 느낌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쓴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또 읽었던 글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가까이 들어요. 네, 떨어져 있는 듯한 네 그런 글들이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할까요? 어땠나요? 뭐 촬영까지 하면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있죠. 아니 그나마 다른 그 작품들에 비해서 변신은 그래도 조금 맞아요. 더좀 읽을만한 읽을만해요. 다른 작품들은 도무지 뭐 저는 네. 20대 때 약간 유명한 책이니까 저는 읽다가 중간에 읽다가 그만뒀던 책이 그거였거든요. 사실 끝까지 중간적으로 보다가 아무튼 끝까지 본 거는 이 결론을 제가 몰랐던 거지. 안 읽었으니까. 근데 많이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금이니까 좀 가족이라든지 이런 그런 구도나 나의 그런 거랑 빗대어서 느껴지니까 또는 느끼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죽음 관련한 부분에서 되게 죽기 전에 그렇게 회상을 주말에처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으니까 읽어지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게 한 문장 자체가 거의 반절이고 이런 문장도 있더라고요. 혼자 읽었으면 읽다가 시도도 못했을 텐데 그냥 끝까지 읽을 수 있었고. 독서 모임 이런 좋은 점이. 네, 네. 혼자 읽었으면 지금 네. 즐거웠습니다. 뭐 촬영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